오늘 아침 일라디오. 벌써 71년 전의 일이 됐습니다. 그때를 직접 경험한 어르신들이 기억하시는 그날과 전해 들은 이야기와 남겨진 자료들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그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에게 전하게 될 그날. 모두 같은 날이지만 어떻게 기억하고 받아들이느냐는 온도차가 상당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71년 전의 그날은 아픔의 역사이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희생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잊을 수 없는 날, 잊어서도 안 되는 날입니다. 6월 25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새농퀴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이번 주 정답과 선물 받으실 분들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귀한 농수산물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이번 주 문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벼목 화분과에 두 해살이 풀인 이것, 영양 성분이 풍부해 곡물의 왕이라고 불리죠. 전북 정읍, 전남 강진 등에서 많이 재배되는 이것은 칼슘, 칼륨, 마그네슘, 구리, 아연 등 몸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것을 볶아서 납작하게 누르거나 거칠게 부순 식품을 오트밀이라고 부르고, 최근엔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가공식품도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리였습니다. 이번 주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모두 감사합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 알려드려야죠.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잡곡 세트는 2144번을 비롯한 세 분께 보내드리고요. 경기 농촌 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인 사과즙 세트는 2396번을 비롯한 7분께, 1885-6790번을 비롯한 10분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의 번호는 오늘 아침 일라디오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요.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간,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다음 주에도 풍성한 선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겨울과 봄, 전국을 덮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종식된 지 2달이 다 돼갑니다. 하지만 계란 가격은 여전히 고점에 머물러 있는데요. 살처분을 진행한 농가들은 재입식에 난항을 겪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수입난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번에는 계란 가격을 잡을 수 있을지, 농업 이야기, 오늘은 잡히지 않는 계란 가격, 원인은 무엇이고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짚어봅니다. 농촌사회학자 정은정 연구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달걀의 소비자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죠? 예, 워낙 많은 그 산란계 닭이 살처분 되었고, 또 이렇게 병아리나 그리고 중축가외로 해서 한 70일령 되는 그 병아리를 중추라고 하거든요. 이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재입식에 좀 차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걀값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난 기준으로 계란 한 판에 5,400원 정도가 소비자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산란계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지난 2월에는 7,800원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농촌경제연구원의 가격 동향에 좀 따르면 5월 1일부터 25일까지 계란의 산지 가격, 특난 한 판이 5,872원, 그러니까 보통의 그 소비자 가격보다 산지 가격이 높았다라는 거죠. 네. 전년에 대비해서 83.1%, 5년 평균을 내는 그 평년 대비는 101.2%나 상승했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원인이 있는 것이 가정 내 평균 계란 구매량도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가구당 평균 계란 구매량이 137.7개로 전년 대비해서 약 67%나 증가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서 지금 아직까지도 달걀 소비자 값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수입난 물량을 확대하고 또 무관세 조치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입장이에요. 예, 지금까지 그 수입을 한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달 말까지 계산을 해보면은 무관세로 들여온 달걀이 약 1억 2,790만 개에 달합니다. 근데 이번 달에 수입될 예정된 물량이 약 7천만 개거든요. 그래서 합치게 되면 약 2억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주로 인플루엔자 때문에 이런 치솟은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연말까지 이 수입 계란에 대해서 무관세 적용, 즉 0%의 세금을 낸다라는 그런 연장 결정이 지난 22일에 나왔는데요. 기획재정부는 계란을 수입할 때 적용되는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0%로 인하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할당 관세라는 거는 국내 가격 안정 등을 위해서 기본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 물량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데, 이거를 연말까지 이제 원래는 6월에 한시적으로 조치를 취했던 것을 연말까지 연장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동안 계란을 수입할 때 우리는 뭐 이런 날계란만 수입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 조제란도 있고요. 뭐 남백 알부민도 있고 가루나 액 이렇게 좀 다양한 조제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에 따라서 8에서 약 30% 정도의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계란류 8개 품목에 약 3만 6천 톤에 있어서 올해 말까지 무관세로 수입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면 가격 안정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예, 물가 당국인 AT,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서요, 미국산 신선 달걀을 뭐 이렇게 들여오고 막 이제 이런 4,000원에 이렇게 4,000원 가격에 이렇게 팔고 뭐 이제 이런 계획들은 있었지만, 하지만 이 같은 노력이 있어도 달걀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는 약간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워낙 수요도 많고, 그리고 이게 엄연히 그 생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란을 낳을 수 있는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좀 안 되는 거죠. 계란 수입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은 2017년에 그 당시도 또 AI가 산란계에 번지게 되면서 계란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났습니다. 네. 거의 한판 가격에 1만 원까지도 육박을 해서 굉장히 그 소비자들도 놀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그때 이렇게 미국이나 스페인 등에서 이렇게 계란을 좀 수입을 해 오다가 9월쯤에 이렇게 5,000원대로 진입을 해서 안정을 찾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란값이 안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이유가, 이 계란을 수입하는 데에도 상당히 예민한 품목입니다. 여기에 들이는 공력으로 양계 생산자들을 혹은 그 유통 그 업체들을 지원하고, 그래서 이 계란 생산 자체를 좀 안정시키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인데, 이렇게 또 손쉽게 계란을 수입하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라는 것이 지금 좀 현장의 그 지적이고요. 그리고 날계란 소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내산 계란을 소비하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수입 업체만 배부른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뭐 생산업계나 그리고 유통업계에도 솔직히 좀 있었고요. 네. 예. 이게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근본 원인을 그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러니까 산란계 23%인 1,674만 5천여 마리가 살처분됐으니까 거의 그 4분의 1 정도가 살처분이 된 거에 이제 원인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사료 가격이 34%가 인상돼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계란의 생산비가 18%가 인상이 되었었고, 그리고 30개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생산 원가가 5,000원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가격은 8,000원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원래는 정상 가격인데, 기본적으로 이 계란은 저가여야 된다라는 그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그 저가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계란찜 서비스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살처분도 많이 됐지만 계란 가격 자체가 워낙 저가인 상태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계란 가격이 형성돼 있었던 것도 분명히 좀 지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1일 계란 생산량이 하루에 4,080만 개 정도가 이 평균이었는데, 이게 거의 지금 197만 개, 200만 개 정도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200만 개 정도가 모자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AI 이동 제한 농가들이라든가 어떤 살처분된 농가들한테 충분히 좀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병아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생산의 기반을 좀 다지는 것, 이게 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살처분했던 양계 농가들 지금 상황은 어떨지도 궁금한데 재입식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예, 184곳 농가가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85농가가 지금 재입식을 시작을 했는데요. 살처분된 그 닭의 25% 수준 약 400만 마리가 지금 재입식이 되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산란계 사육 마리수가 평년 대비 11.9% 감소했다고 하고요. 6월에 평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은 나왔는데요. 작년 12월에 입시된 산란계 병아리가 6개월쯤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산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6월 말쯤 되면은 이렇게 평년 수준에 근접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요. 닭이 자라서 알을 낳는 시간이 좀 이렇게 농장마다 좀 다르고요. 그리고 입식 시기가 좀 달랐고요.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산란계 총 마리수가 812만 마리는 늘었지만 산란 가담이 가능한 6개월 이상 마리수는 281만 수 정도만 증가했다라는 것이 지금 그 양계 업계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부 예측과 달리 계란 공급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제기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산란계 농민과 그리고 유통인들은 피해 지원을 통해서 생산 유통 시스템부터 정상화돼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어두운 전망이 있는데요. 네.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사료 가격 인상이라는 요인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계란 업계가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한 그 계획표대로 잘 안 되는 게 이게 현장에서 또 어려움들이 있는 거군요. 네네. 그 살처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어느 정도였었나요? 예, 이 예방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을 둘러싼 지금 정부와 산란계 농가 사이에 갈등이 좀 깊습니다. 문제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난 2014년 기준에 따라서 반영되는 줄 알고 좀 살처분에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 것인데요. 2018년 8월 변경됐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양계업계에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피해 농가를 비롯해서 업계와 논의도 없이 진행한 것에 이렇게 또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이 산정 기준에 따라서 살처분을 이렇게 하고 보상비를 받으니까 보상금이 실제로 너무 적은 거죠. 예를 들어서 산란계 살처분 보상은 21주령 산란계를 기준으로 해서 한 마리당 약 13,500원으로 농장마다 다르고 또 사육 구간별 그러니까 뭐 몇 주령이냐에 따라서 차등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8주령 산란계를 살처분을 한다라면 보상금은 수당 100원대 남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이야기인데요. 78주령이면은 노계라고 해갖고 도태를 시키는 그 주령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닭을 죽였을 때는 한 100원 정도밖에 이 보상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보상금 산정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해졌고 여기에 가축 구입비, 사료비, 인건비나 뭐 수도비, 광열비 이런 것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농가가 내놔야 되는데 이 관행상 좀 현금 거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입증이 어렵고요. 그리고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고령화 정도가 심한 그 축산업이 바로 이 산란계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령의 농민들이 증빙할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으로 산정된 비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기존에 살처분된 마리수만큼 이렇게 병아리를 입식을 해서 기르려면은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빚을 지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그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좀 어려운 상황에 좀 빠져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살처분 농가에서 주장하는 지원 방안이 있다면 뭘까요? 예, 그 양계협회는 산란계 농가들이 중추 입식 부담, 그러니까 지금 병아리 값이 엄청 올라가 있거든요. 그 한 마리당 보통 3,000원 뭐 이랬었는데 지금 7,000원에서 8,000원까지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리 잘 기를 수 있도록 마리당 한 3,000원 정도의 지원금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 그래서 지난 3월부터 산란계 농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렇게 릴레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농식품부에서는 농가와 협의하겠다는 그런 원칙적인 답변 정도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이런 상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계란 가격은 그럼 언제쯤 안정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까?
뭐 일단은 당국에서도 아무래도 연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해갖고 할당 관세를 연말까지 푼 거 아닌가 이러고 싶은데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중간에 이 AI 기간 동안에 산란율 자체가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마리가 100개의 계란을 낳는 것이 아니라 보통 80개 정도 낳을 때 그걸 이제 산란율이라고 보는데요. 그것이 지금 거의 60%까지도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 현장의 증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입란을 들여오는데 돈을 들이지 말고 계란 업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그리고 유통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안 아니냐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좀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지금 굉장히 현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처분 방식이 3km 반경 안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재고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좀 굉장히 깊고요. 네. 예. 2017년에도 겪고 이번에도 이제 교훈을 많이 얻게 되는데 근본 대책을 그럼 어느 쪽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고병원성 AI가 발병을 하면 살처분하게 되고 달걀 생산이 줄고 가격은 오르는. 어디서 이걸 딱 끊어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많이 올라도 한 알에 300원 정도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래서 가장 저렴하고 그리고 인식 개선부터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 그동안에 좀 이 계란 가격 자체가 굉장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전 가격으로 그러니까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전 가격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입난 카드라든가 그리고 좀 무리한 정책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 방역 대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농가 개인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방송에서도 가축이색 방역본부 현장직 처우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예찰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덜 죽이기 위해서는 더욱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는 예산과 그리고 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서 그리고 이 계란 가격의 어떤 시장 가격에 대한 정상화 그리고 인식 개선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고민들을 이번 기회에는 놓치지 말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네네. 네. 우리 농업을 업시키고 농촌과 농민의 삶을 업시키는 농업 이야기 정은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숲으로 가는 길. 숲으로 가는 길, 숲 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시간 들으면서 정말 주변 나무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청취자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고요. 네. 우리 주위의 나무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오늘 어느 숲으로 안내해 주실까요? 네, 제가 무서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네. 요즘 이 나무가 뭐냐 저 나무가 뭐냐 저한테 물어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숲해설가라서 예.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아직도 곧바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볼 실력자는 아직 못 됩니다. 또 저보고 공기 좋은 숲에 다니면서 이 나무 저 나무 보니까 건강한 삶이라고 많이들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숲해설가가 되기 전까지는 이 숲이 주는 자연 면역력을 무의식적으로 느끼면 되었는데 이제는 숲을 걸어도 이 나무가 뭘까 저 나무가 뭘까 아직도 짧은 지식으로 나무 동정을 하다 보면은 몸도 정신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안하게 나무 공부를 하고 싶을 때 찾는 곳이 있는데 나무와 풀 이름표가 친절하게 붙어있는 수목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름표가 붙어있으면 네. 고민이 다 사라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숲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가님도 지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름표가 붙어 있으면 더 좋으시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는 나무들이라고 하더라도 미세한 차이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쥐똥나무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도감을 보면은 섬쥐똥나무, 삼동쥐똥나무도 있습니다. 잎의 크기와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 달리 부르는 것인데요. 이 나무보다 더한 게 꽃들입니다.
이 꽃들의 경우 매 새로운 선발 육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차별화를 위해서 지은 이름까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거리에 장식된 꽃들은 잘 안 보게 되는데요. 그래도 궁금할 때는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봅니다. 그렇죠. 아유, 도감도 보시고 검색까지 해보시는 건데 편안하게 진짜 좀 지치지 않고 머리도 쉬면서 갈 수 있는 수목원 어디입니까? 예, 그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전주 수목원을 다녀왔는데요. 이 수목원 조성 과정이 특이해 그곳에는 어떤 나무들이 있을까 궁금해서 가봤습니다. 사연이 있나요?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요? 예, 전주 수목원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수목원입니다. 1970년 호남 고속도로 건설로 유휴지가 발생하자 그곳에 1974년 도로공사 논산지사 전주 묘포장으로 처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1995년부터 전주 수목원으로 부른 그곳은 전주 IC에서 가까운데요. 도로를 낸다는 것은 산이 깎이거나 잘린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나무와 풀들이 사라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 사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연환경을 훼손한 것인데요. 도로 주변이라도 다시 자연으로 돌리기 위해 그것에 수목을 심어 공급해 왔다고 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고 네. 봐야 할지. 참 이 IC 주변이니까 여행 가다가 일부러라도 좀 찾아가서 보고 또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반가운데 어떤 나무들이 그러면 그곳을 이루고 있나요? 네, 거기에는 전주 수목원은 약 29만여 제곱미터의 부지에 수생식물원, 장미원, 무궁화원, 중림원, 남부수종원, 허브원 등 20여 주제의 정원이 있고요. 거기에 3,700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반나절 정도 시간을 내면은 충분히 다 둘러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제가 가서 입구에 다다르니까 조금 지쳐가지고 일단 나무 아래에 있는 의자에도 쉬고 있는데요. 평소 못 본 듯한 나무 껍질을 하는 나무가 보여서 다가가 보았습니다. 나무 이름표를 보면서 도감에서 보던 이 나무구나 하는 짧은 탄식이 저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탄식을 절로 나오게 한 이 나무. 이름이 이 나무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나무 이름을 어떻게 처음에 지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제주도 가신 분들이 초겨울에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는 가루수를 보면은 만약에 그분들에게 저 나무가 뭔 나무입니까 하고 묻게 되면은 제주도 분들이 아마 네, 뭔 나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네. 실제로 그 나무가 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뭔 나무예요? 그러면 뭔 나무예요? 이렇게 네,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 먼나무는 제주도말 멍랑에서 먼나무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먼나무와 마찬가지로 빨간 열매를 매달고 있는 이 나무가 있습니다. 다른 점은 먼나무는 감탕나무과 상록교목이고요. 이 나무는 이나무과 낙엽교목입니다. 또 이 나무는 빨간 열매를 다음에 꽃이 필 때까지 달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한겨울에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나무라면 이 나무를 일단 보셔도 될 듯합니다. 예. 그래서 먼나무는 제주도 및 전라남도에 주로 분포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나무는 제주도, 전라남도 및 전라북도에까지 분포되어 있어 아마 그곳에서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주에서 빨간 열매 달린 나무는 뭔 나무냐? 먼 나무입니다. 그 먼 나무 네.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나무도 빨간 열매를 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맞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특징인 이 빨간 열매는 이 나무가 암수 땅구루라 앙구레에서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나무의 특징은 회백색 나무 껍질에 거무튀튀한 껍질눈들이 가로로 층층이 나 있는 건데요. 이 모습이 마치 오래전 우리 머리카락 사이에 있던 이와 닮아 이나무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 나무의 옛 이름은 의자나무란 뜻의 의목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나무는 재질이 부드러우면서 질겨 톱을 쓰지 않아도 판자 등을 만들기 쉬운 나무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의자나무가 의나무로 불리고 의나무가 발음하기 쉽도록 이나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나무의 또 다른 특징은 심장 모양의 잎이 오동나무의 버금가는 큰 잎인데요. 그래서 이 나무의 잎을 의동이라고도 한다는데 이 잎은 마르면서 검게 변해갑니다. 껍질 모양도 특이하고 잎도 아주 좀 크고. 네. 전주수목원 또 어떤 나무를 소개받을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나무가 있는데 장미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주하면 한옥마을인데요.
그곳에 가시면은 한옥마을의 기와 지붕과 이 담장만 옮겨다 놓은 듯한 공간에 장미를 가득 심어놓은 장미원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구성을 그렇게 해놨군요. 네. 예. 그래서 이 장미는 쌍떡잎 식물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의 총칭인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미는 아름답게 핀 장미꽃, 이것이 바로 연상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감상하기 위한 장미꽃이 2만 5천 종이 개발되었고요. 현재 남아있는 것은 7천 종이고 매년 200종 이상이 선발 육종된다고 합니다. 그 장미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하기는 어렵지만은 장미를 보는 중요한 관점이 장미, 벌, 인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일 것 같습니다. 관계라. 어떻게 그쪽으로 집중을 하게 되셨나요? 그동안 그 장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았던 것은 그냥 보기만 해도 저기 장미구나 이렇게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네. 모르는 나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관심도가 높은데요. 장미는 알아볼 수 있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형형색색으로 꽃의 모양과 크기도 다른 장미 앞에 세워져 있는 이름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모두 영국 이름을 달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영국 장미를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 한국과 영국이 공동 제작한 최재천 박사의 흥미로운 장미 이야기라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이 다큐는 영국 장미 연구가가 로사 카니나라는 들장미를 보면서 시작하는데요. 로사 카니나는 영국에서 흔히 자라는 야생 장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겹꽃의 장미꽃이 아니라 5장의 펼친 꽃잎을 하고 있는 그 꽃을 보니까 제가 사진에 담아온 큐 가든즈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장면을 둘러보면서 큐 가든즈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던 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개의 꽃잎이 뭉쳐 있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다큐를 계속 보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의 장미는 두 번의 큰 과정을 거쳐서 오늘의 장미가 되었다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좀 달라져 온 건데 장미는 특히 사람들이 좋아했으니까 네네. 여러 과정을 통해서 또 많이 좀 바꿔낸 것 같은데 네. 오늘날의 모습으로 올 때까지 벌과 인간과 관계가 그러면 어떻게 맺어진 걸까요? 네네. 그래서 이 장미하면은 우리가 아름다운 꽃도 꽃이지만 가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시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줄기의 껍질이 변한 장미 가시는 아래쪽으로만 자라고 있어서 다른 식물을 짚고 올라가는 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강한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번식을 위해서는 꿀을 만들어 곤충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장미는 꿀을 만들지 않고 오로지 꽃가루만으로 수백만 년 동안 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들장미는 살아있는 요새라고 한다는데요. 어느 날 들장미가 수많은 수술을 포기하고 그걸 꽃잎으로 바꿔버린 돌연변이 장미가 로마 시대에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 비너스의 꽃이 장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시대부터 장미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꽃잎이 많은 장미를 정원으로 옮겨 심었고 거기서 서로 수분을 하다 보니까 꽃잎이 많은 장미로 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8세기 이후 중국 장미와 유럽 장미의 혼합종인 부르봉 장미가 탄생했는데요. 이 장미가 현대 장미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장미 품종은 계속 개발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나오는 장미는 꽃가루를 묻히고 다니는 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수술이 모습을 바꾼 수많은 꽃잎 속에 은밀하게 파묻혀 있는 꽃가루를 붓으로 옮기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장미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최재천 교수님은 들장미는 우리를 부려먹었고 우리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했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네.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기꺼이 부려먹음을 당하는 거군요, 사람들이. 장미하니까 진짜 또 여러 문학 작품이나 영화에서도 가시에 맞습니다. 찔려서 이제 핏방울이 조금이 나오는 그런 장면이 이제 좋지 않은 일을 암시하는 복선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네네. 꽃잎이 돼버린 수술에 대해서도 이제 앞으로는 네. 연상이 될 것 같네요. 장미 입장에서는 참 여러 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런 약간 슬픈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슬프기도 하고 아까 최지천 교수님 말씀처럼 뭐 기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어려운 문제 같기는 네. 한데요. 그래서 제가 그 체코 작가 카렐 차페크가 쓴 정원가의 12달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정원을 가진 사람은 사유재산 소유 계급이 될 수밖에 없다.
정원에 장미가 핀다면 그건 그냥 장미가 아니라 그의 장미가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를 개발해낸다는 것, 그것은 장미 자신과는 상관이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 활동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이름을 알아도 관계자가 아닌 이상 금방 또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나무가 궁금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궁금증을 가지며 묻는 행위, 이것도 소유의 욕망과 관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식물에 관심을 주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이 꽃 저 꽃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언젠가 이름도 잘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어떤 때는 기쁘게 또 어떤 때는 슬프게 다가오면서 우리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할 것 같습니다. 네. 숲으로 가는 길 숲해설가 김서정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600명대로 뛰었는데 오늘도 비슷하게 예상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틀째 600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예,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모두 610명인데요. 지난주 목요일에 비해서 7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제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이 델타 변이 관련 브리핑을 했는데요. 예,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델타 변이 감염자가 190명이고 여기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사례까지 합치면 256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지역 감염 사례도 19건 보고됐는데요. 방역당국은 현 상황을 델타 변이 유입의 초기 단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 정은경 청장은 일단 이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해외 유입 처단과 또 국내 확산 방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또 이 백신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 2차 접종 이후에 한 번 더 백신을 맞는 이른바 부스터샷 접종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곧 대선 출마를 선언할 모양이네요. 네, 다음 주 화요일 29일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대변인은 윤석열 전 총장이 이날 이 국민 여러분께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출마 선언 시각은 오후 1시이고 장소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선택한 이유를 두고 언론의 해석이 분분한데요. 애국전심과 헌법정신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예상도 있고 또 윤봉길 의사가 충청 출신인 점도 고려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곳은 또 과거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치 입문을 선언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법무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바가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회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어제 그 윤석열 전 총장의 청구를 각하했는데요. 이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심리 없이 이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네.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복당했군요. 네, 지난해 3월 총선을 앞두고 공천 배제에 반발해서 미래통합당을 탈당한 지 1년 3개월 만에 홍준표 전 무소속 의원이 돌아갔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 최고위원회를 열고 홍준표 의원의 복당안을 의견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에 따르면 최고위원회에서 반대 의견 없이 통과가 됐다라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어쩔 수 없이 잠시 집을 떠나야 했던 집안의 맏아들이 돌아온 셈이다라면서 공정과 자유, 이 서민과 소통을 기초로 삼아 정권 교체를 위한 한 알의 미랄이 되겠다라며 이 대권 도전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한편 홍준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판했다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아마추어 같다라고 한마디 들었는데요. 하지만 어제도 이 법의 상징인 검찰총장을 역임하고도 정치판에 등판도 하기 전에 20여 가지에 달하는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있었는데 박성민 비서관의 임명을 두고 뒤늦게 논란이 일고 있네요.
네, 이 논란의 요체는 이 25살 대학생이 어떻게 1급 공무원인 청와대 비서관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공정이냐라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수많은 청년들이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라면서 이 파격이 아닌 코미디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는 청년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분노만 살 뿐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당 공식 논평을 통해서 보여주기식 낙하산 인사로 상대적 박탈감만 불러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른바 공부의 신으로 불리는 유튜버 강성태 씨가 자신의 수강생분들은 9급 공무원이 되려고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라면서 이 9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된 분이 탄생했다며 애둘러 박성민 비서관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이철희 정무수석은 어느 날 갑자기 누구 찬스를 써서 데려온 게 아니다라면서 이 정무직은 임기가 없고 또 짧으면 한 달, 길게 해봐야 대통령 임기까지밖에 안 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비폭력 신념을 가지고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네, 이 대법원은 어제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처음으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 이 비폭력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무죄가 확정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 현역 입영을 거부한 사례에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법원 2부는 이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서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무죄 판결을 받은 A씨는 고등학생 때부터 이 획일적인 입시 교육과 남성성을 강요하는 또래 집단 문화에 반감을 느꼈고 이 대학 입학 후에는 평화와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에 따라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이스라엘의 무력 침공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 긴급 기도회나 또 한국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 평화기도회 시위, 그리고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수요 시위 등에도 참여해왔다고 합니다. 네. 자, 이선권 북한 외무상이 미국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이 북한 대외 라인의 핵심으로 분류되는 리선권 북한 외무상이 어제 담화를 냈습니다. 리선권 외무상은 이 담화에서 아까운 시간을 잇는 무의미한 미국과의 그 어떤 접촉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전날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김정은 위원장의 대외 입장을 두고 흥미로운 신호라고 평가를 한 미국을 향해서 이 스스로를 위안하는 쪽으로 꿈보다 해몽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후 미국이 여전히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하자 리선권 위원장이 무의미한 접촉은 안 한다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이 말은 또 의미 있는 접촉을 하자라는 말로 해석도 된다라고 지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삼성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로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2,300억 원대입니다. 그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주주인 이 삼성물산이 소유한 이 삼성 웰스토리라는 회사에 삼성전자 등 4개 계열사가 사내 급식 일감을 모두 몰아줬다라고 봤습니다. 삼성 계열사 직원들 사이에서 급식의 질이 너무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오자 이 삼성 계열사들은 웰스토리에 오히려 돈을 더 주고 급식의 질을 끌어올리라라고 밀어줬고요. 또 이 웰스토리의 이익률이 떨어지자 수수료를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일들이 삼성그룹의 수뇌부였던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부당지원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함께 이 최지성 당시 미전실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삼성의 몰아주기로 삼성 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이 평균 15.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는데요. 이는 업계 평균인 3.1%보다 훨씬 높습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웰스토리가 현금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측은 부당 지원 지시는 없었고 사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려는 의도였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반발했습니다. 네. 자,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최찬욱 검찰에 송치됐군요. 네, 이 10대 남자아이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어제 검찰에 송치되면서 언론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스크와 안경을 쓰고 등장한 최찬욱은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을 하던 도중 스스로 마스크를 벗고 맨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최찬욱은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선처를 바라지 않는다라면서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실망시켜드려 죄송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찬욱은 5년 전 우연히 트위터를 시작했고 사람들이 노예와 주인 놀이를 하는 걸 보고 호기심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라면서 더 심해지기 전에 어른들께서 구해주셔서 성실하게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가 3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모두 11살에서 18살 사이의 미성년자들입니다. 이 중에 3명은 성추행과 협박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안개 짙게 낀 곳이 많아서 하늘이 뿌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수도권은 일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가 불안정해서 벼락과 돌풍, 우박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고 비는 밤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서울은 맑은 날씨 속에 한낮의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과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다소 짙으니까요. 운전하는 분들은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숲으로 가는 길 들으시고 4222님께서 장미 세상에서 가장 예쁜 꽃 같아요. 이 아침에 향기 나네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금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이선영 아나운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재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